걱정되기도 합니다. 저한테 이제 주어진 그 숙제라고 할까요?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주제가 이제 문화유산 감상법이라고 하는 주제였는데요. 지난번 다 못 마치고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거의 안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길어지게 됐는가? 우리가 그 완전수가 3, 7 그렇잖아요. 근데 한 10가지는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나만의 문화유산 감상법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달간으로 이렇게 늘어지게 됐습니다. 앞서서 선생님 수업이 이제 사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사진이 이 핸드폰으로 찍었던 거예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역시 건축 전문가들은 그 사진 찍는 게 굉장히 프레임 잡고 뭐 이게 굉장히 우리 보통 사람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 혹시나 그림만 핸드폰으로도 저렇게 이쁜 사진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앞서서 선생님 수업하고 연계해서 소개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진만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고 공부한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두 번째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라, 뭐 이런 얘기했죠. 이 결석양교는 왜 이렇게 언덕바지에 있는가?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유교 건축하고 불교 건축의 차이 이런 거를 살펴봤었고요. 숨겨진 스토리. 이 사진이 핸드폰으로 찍었다는 거죠. 대단하죠, 그죠? 어떻게 찍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파노라마 찍으신 것 같은데. 카메라가 핸드폰 사진인데. 파노라마. 이게 이제 도남문 위에서 장독풍, 인정전 등 경례를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독풍 후원, 교명세자 공부방이었죠. 이것도 이제 장독풍 후원입니다. 여기가 교명세자 공부방, 여기가 정조, 전용, 정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이쪽은 이제 연못가에 이 구도를 이렇게 잡더라고요. 건축 전문가가. 그 비원 쪽 거기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비원. 네, 여러분들 시크릿 가든 비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제시대 용어가 오염된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요. 시크릿 가든 비원이 맞습니다. 최초의 이 비원을 관리하는 관청 이름이 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맞는 단어니까 널리 쓰셔도 됩니다. 공부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공부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정치원님 그런데 서원 이게 조선시대 학자들, 그러니까 유생들이 공부했던 서원도 다 산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경치 좋은 곳에서. 그러니까 막 자연과의 합일, 거의 우주관 뭐 이런 게 별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선비들은. 오늘날 우리들처럼 우리 현대인들은 좀 경박하죠. 좀 무게감이 없이, 그죠? 그러니까 소요학파라는 것도 있잖아요. 금강산에 가가지고 이 감탄사를 하고 시주한
시로서 선비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시 한 수로 자기의 감상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인들이 였는데 오늘날 가장 물질 문명으로 황금만능주의로 세태가 돌아가면서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인문학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받으실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현대 사회의 이 경박한 문화로부터 몸들 바로 모르겠다. 전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진들이 다 이제 조만간 창덕궁 기업 후원에 이런 멋진 장면을 언제 어느 타이밍이 11월 첫째 주가 제일 한 11월 5일에서 10일 그러니까 5일에서 15일까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으로는 한 해년마다 일주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11월 10일 이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우리 사진반으로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께 제가 특혜를 하나. 그때 각 사람들 신청하고 제 수업은 뭐 거의 상식적 수준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책으로 11월 첫째 주 그러니까 이제 창덕궁 후원 그 관람의 가장 그 묘미는 남들이 못 들어갈 때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월요일 날 제가 우리 선생님께서 시간 내주시면 11월 8일. 11월 8일 저희 한번 안내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신청하고 아까 그냥 갈 사람 11월 8일이요? 뭐 신청도 아니고요. 그 11월 8일 시간 정해가지고 네. 누군가 대표자께서 아마도 평일날? 월요일 날 쉬는 날 가야지 여러분들이 왕이 되기도 하고 왕비가 되셔서 이거 후원은 왕실 가족 전용 뭐라고 그러죠? 별장이잖아요. 정원. 정원. 왕실 가족 전용 아무나 못 가는 거죠. 신하들도 못 가는 거죠. 영의 정도 못 들어가는 거죠. 제 수업에 내용이 없더라도 용서해 주시길 그걸로 그러니까 이런 각도 잡는 자세한 설명은 앞 시간에 선생님께서 다 해주셨을 거고 요 사진도 카메라 사진 저기죠. 휴대폰 사진. 엄청 잘 찍는. 다 가보셨죠? 후원. 네, 여기 안 가봤는데. 창덕궁은 안 가보신 거. 네, 안 가봤어요. 선생님한테 안 왔구나. 선생님만 못 가셨구나. 저기서 그때 우리 저기서 갔었잖아. 저기 갔었잖아. 갔었지. 그죠? 다 왕족이시구나. 아니 편안해. 왕족을 따라왔지 그때. 요걸 봄철, 꽃피는 시절, 아, 이거 가을철 이야. 같은 곳입니다. 다. 우린 여름에 갔었거든. 다 카메라 사진이죠. 와. 봄철, 돌배나무 꽃이 이렇게 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돌배나무가 여기 지금 낙선제 뒤편입니다. 서 있는 폼 잡는 사람이 저예요. 딱 그러신 것 같아요. 요거 뭐라고 그러죠? 이게 벚꽃인데 이렇게 수양버들? 수양버들처럼 생긴 왕벚꽃이. 벚꽃. 왕벚. 수양벚꽃이라고 할 것 같은데. 수양벚꽃이라고. 예.
아, 그게 시험보들 두 구두가 있는데요. 아주 뭐 수양이다. 수양배금도 살긴 살았다. 자, 이거부터 이제 오늘 수업이 5번부터 건축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 그러니까 건물을 가서 딱 답사를 하시면서 여기에 산 사람을 한번 연상을 해야죠. 건물을 보면은 주인, 건축주 또는 그 집을 지은 목수, 건축가의 의도, 사상 뭐 이런 게 보이는데요. 아마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만해 한용 선생 결성 분이시니까 성북동에 가면은 시구장이라고 있잖아요. 그 한용 선생이 한양에 계실 때 이 양반이 그죠? 우리 대부분의 집이 100% 남향이잖아요. 근데 북향집이 있어요. 성북동에. 한용 선생이 사시는 곳이 북향이에요. 북향. 왜 그랬을까요? 일본 조선 청독부하고 많이 보기 싫어서 이게 극단적으로 건축주의 의도가 엿보이잖아요. 전주 한옥마을에 가보시면 거기 이제 제일 큰 한옥이 학인당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전주에 부자이셨던 학인당 주인은 이제 소리꾼들을 오늘날 따지면 자기 집에 BTS 부르고 그죠? 가수들 불러서 연애를 베풀고 그잖아요. 자기 집을 공연장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옥의 특징이 대청마루하고 온돌방이잖아요. 대청마루하고 양옆으로 그 방들을 무슨 문을 뭐라 그래? 들어서 올리는 들문이라고 그러나요? 다 들문 처리를 하고 이제 높이도 조정을 해서 무대에서 소리꾼이 여성 소리꾼이었는지 남자 소리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무용수들 뭐 이제 밴드 합주단도 있어야 되겠죠. 장고 뭐 고수도 있을 거고 완벽하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걸 염두에 두고 그 학인당에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보시면 어디를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위치는 왜 그럴까? 뭐 이런 부분을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감상을 하면은 남들이 모르는 거를 나만 캐치하는 게 좀 가슴이 좀 뿌듯해질 거 아니에요. 논산 명제고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명제고택은 명제 윤중 선생이 80세 때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지어진 집이라고 합니다. 누가 지었는가? 여기에는 유학, 성리학적 그 가치관이 반영이 됐는데 제자들하고 자식들, 펀딩은 제자들 돈이 거의 대부분이 제자들 돈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명제 윤중은 아웃사이더, 소수파, 그러니까 메인 사회 주도 세력은 노론이었고, 그죠? 아마 저항하는 서로 아웃사이더, 소수파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돈이 거의 돈이 없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건축을 했는데 따라서 당시의 선비들, 유학자들의 생각들, 그 다음에 각종 그 인근의 모든 목수들의 지혜, 요즘 말로 따지면 집단지성. 그러니까 명제 윤중고택을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이즈니 뭐니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가장 한국의 대표적인 살림집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아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명제고택이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살림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사이즈는 뭐 강릉의 성묘장이니
보은에 가면은 뭐가 있죠? 보은에 엄청나게 큰 근대 일제시대 지어진 보는가? 보은에 선병국 가옥 있잖아요. 선병국. 뭐 그런 게 이제 사이즈로는 명제고택이 뭐 1등은 아닌데 그런 평을 받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제의 그 생각, 명제라고 하는 건축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 가지 여러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자료에는 표현을 안 했는데 이 명제 윤중가옥을 가보면은 대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문체가 소슬대문이 없어요. 소슬대문이. 왜 그렇게 됐을까?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소슬대문이 있었대요. 지금 그 연못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 마당이 좀 넓잖아요. 그쯤에 이제 대문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출입은 측면의 권리사 쪽에서 이렇게 언덕 올라가면서 이쪽 약간 내려가는, 그러니까 내려가서 이렇게 집이 정면으로, 측면으로 이제 들어오는 코스가 그렇게 됐었다고 해요. 근데 메인 스트림이었던 이제 노론 세력이 명제를 감시하려고, 견제하려고, 서쪽으로는 권리사를 들여놓고, 동쪽으로는 향교, 노성향교. 네, 노성 향교를 들어놓고 양쪽이 명제 인간 뭐 제자들하고 뭘 도모하진 않는가. 그래서 명제 선생이 그러니 알았어. 그러면 이제 그 대문도 담벼락도 다 없애버리고 우리는 그냥 볼 테면 봐라. 아무나 와가지고 그러한 의도로 대문체를 헐어버렸다고 합니다. 나는 결백하다. 벌려면 봐라. 나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요게 이제 유교 성리학적 세계관이 이제 반영이 된 한국의 대표적인 이제 살림집이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양반가의 서민들이야 뭐 초가집 지을 때 집 한 칸 뭐 디귿 조금 돈이 있으면 여유 있게 이쪽 남쪽에서는 이자 형태로 짓는다든지 또 북쪽은 기역자 뭐 이런 형태로 있겠지만 이제 양반가들은 이거 도면을 딱 보시면 위에 칸이 이게 이제 안채잖아요. 요게 이제 남정네가 사는 사랑채. 이 사이즈가 어떻게 더 커요? 안채가 큰. 안채가 그러니까 안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만 봐도 그죠? 그 다음에 위치가 더 뒤에 항상 어른 집이 위에요. 그러니까 성주 한계마을 같은데 가봐도 대구의 옥골마을 같은데 가봐도 종갓집은 제일 꼭대기 있어요. 산 밑에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궁궐도 가장 고성의 북쪽으로 궁궐이 보통 위치를 하거든요. 지금 한양 도성만 봐도 그 백악산 바로 밑에 궁궐이 있잖아요. 지금 청와대처럼. 항상 가장 이제 대빵 권력 파워가 제일 센 사람이 저 뒤쪽에 약간 높은 쪽으로 위치를 하는 거거든요. 위치로 봐서 마님이 여성들이 사는 공간이 위치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이게 포스트 여성 아니냐, 페미니즘, 그 여성 우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의 생각인가요? 동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럼 아니 조선시대에 남녀관계 위계라고 할까요? 권력관계라고 할까요? 당연히 남성 우위, 절대 우위고 여자는 그잖아요. 근데 그러한 게 오늘 우리가 아는 잘못 알려진 조선시대 남녀 간 권력관계에는
임진왜란 이후였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딸들도 n분의 1로 재산 상속권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서재필 선생이 뭐 어디 연고지를 지자체가 두 군데서 막 경쟁 붙잖아요. 왜 그럴까요? 해산할 때 몸을 풀 때 처갓집 가서 풀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어디서 키워요? 외갓집에서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연고지가, 그러니까 율곡 같은 경우도 파주가 이제 본가지만 강릉에 신사임당 거기서 이제 유년기를 그다음 공부를, 그러니까 연고지가 두 군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파워가 굉장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얘기가 조금 옆으로 새지만은 원래 모계 중심 사회에서 쭉 내려오잖아요. 고려의 영향이 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유교의 성리학의 영향인데 그것도 완고한 중국보다도 더 근본주의적, 원리주의적 그 성리학적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변한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공자 제사 지내는 거 중국은 이미 없는데 우리 성균관에는 남아있잖아요. 공자 자식들이 와가지고 제사 지내는 법, 뭐 이런 걸 다시 배워서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한문 한자도 중국은 이미 너무 어려우니까 간략하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굉장히 우리 한국인들이 보수적인 거예요. 보수적. 진보하고 좀 진보, 개혁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왕조가 500년씩 버티잖아요. 500년. 세상에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착하면 한 왕조의 통치를, 서양 같으면 그 다음에 중국만 하더라도 반역, 혁명, 뭐 아무리 길어봐야 200년은 못 가죠. 왕조가 바뀌면. 자, 대충. 자, 그러면은 200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남녀 유별,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집 바깥으로 출입을 잘 못하게 되는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 그 사회상 속에서도 명제와 제자들은 여성을 위한, 여성을 고려한, 그게 지금 안채거든요. 그래서 안채의 담장을 굉장히 낮춰서 여성들이 앞들을 좀 눈으로라도 볼 수 있도록, 이런 게 없으면은 거의 감옥살이죠. 뭐 여성들은 아무리 안채가 넓다 하더라도 답답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깥에 이 여성을 위한 공간이 이렇게 이쁜 안채에서 창문 바깥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을, 그러니까 각도, 프레임 뭐 이런 걸 굉장히 정교하게 앉아서 누워서 볼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기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 남편 사랑채, 남편이 뭐 하는 건지, 좀 화장실 갔는지, 바깥 사랑채에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거의 고주망태가 될 정도로 된 건지, 이게 다 이 감시, 이거 거의 CCTV 수준으로 거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여기 이제 창덕궁 낙선제 뒤편에 하계 이건데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바깥 출입을 자유스럽지가 못하기 때문에 안에서는 최대한 뒤에 정말 멋진 정원을, 화원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트예요. 낙선제 가면은 할머니가 살고, 어머니가, 본인이 왕비가 살고, 밑에 공주급이, 아니면 시동생이 아니고 뭐죠?
신우, 신우가 살 수 있는 세 채가 있어요. 따로따로 된. 근데 각 채마다 뒤에 이런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정자도 있는 거예요. 정자. 하계, 정자, 꽃나무 이렇게 아름다운 정자를 살림집 뒤편에다가 여성을 굉장히 배려를 페미니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돈이 있는. 네, 근데 아까 그 사진에서 그 계단이 네. 굉장히 가파르던데 그 앞사진에 그쵸, 그쵸, 네, 그쵸.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계단이랑 이유가- 원지형을 네. 최대한 살려서 살려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 가파르죠. 네,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네. 원지형. 바로 이제 그 점을 세계유산 창덕궁 궁이 5개인데 그 중에 창덕궁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궁궐로 창덕궁을 소개하는 게 소위 자연과의 조화. 자연을 최대한 손을 안 보고. 근데 삐딱한 혹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깔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또 그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요. 거의 현실적일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는 그냥 있는 땅에다 그대로 그냥? 줬잖아요. 예. 근데 이게 경복궁을 쫙 밀어가지고 중국식 네. FM 요 부분은 요 사진을 보면 남정네가 구두 신고 이거 남자가 들어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청마루에서 아니면 안방에서 문을 열면은 요거를 내외벽이라고 그러죠. 내외벽. 그러니까 대문을 열고 바로 마당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고 딱 대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 바로 이 내외벽이가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양방은 다 그래요. 어떤 집은 담장으로 쳐 있고 거기서 이제 요즘 말로 이제 놓고 똑똑하고 아니면 하고 이제 기침을 한다든지. 근데 안에서는 기침을 안 해도 이렇게 하반신 신발만 보이게만. 보고 이것만 봐도 남정네가 왔구나. 빨리 문 열어야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이제 여성을 위한 배려죠.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사진은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유명한 구례 운저루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그 내벽 쪽에 내벽으로 요 부분이 내벽인 거죠. 내외 벽인 거죠. 거기다 이제 타인능해라고 쌀독을 놓고 동네 사람들은 아무나 배고픈 사람들 와서 쌀 가져가도록. 이 구례 운저루가 명망가로서 존경을 받는 그 증거가 여기 있는 거죠. 때문에 양반들이 자기들도 조상들이 구례 운저루처럼 양림들 구휼하고 뭐 이런 거 신경 썼다라고 자기 조상들 자랑을 하는데요. 경주 채부자 말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쪽에 경주 채부자, 서쪽에 구례 운저루 정도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닐까. 다른 가옥들도 아마 인심을 잃었으면 6.25 때니 뭐니 인심 잃었으면 다 불타버리죠. 동학혁명이 때. 그러니까 최소한 인심은 안 잃었던 집들이 지금 문화재로 지정돼서 살아남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요즘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즈를 우리가 교과서에 실을 정도로 모범으로 삼을 만한 증거는 이런 타인 능력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볼 필요도 없다. 필요한 만큼 와서 가져가라.
이건 정말이지 멋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자랑할 만한 케이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좀 묻자고 사진을 하나 소개를 하는데요. 보통 주인이 이거 이제 사랑채입니다. 박관 양반이 명재 선생이 이렇게 그 섬돌, 갯돌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면은 요즘도 하인들이 우리 한정식 가면은 뭐 정부들이 구두를 어떻게 놔요? 돌려놓잖아요. 근데 돌려놓지 마라. 이것도 이제 주인의 생각이 이거죠. 당신이 요거는 주인만 놓는 주인 신발만 놓는 거예요. 여기는 이 돌은 주인이 방에 있구나. 바깥으로 돌려놓지 않고 바깥으로 돌려놓는 경우는 일본의 경우는 워낙 사무라이들 전쟁을 해야 되니까 바깥으로 긴급 비상사태 때 잽싸게 도망갈 수 있도록 신발을 급하게 서둘러 군자는 물에 빠져도 그러지 않는다. 유유자적해야지 급하게 그거는 상놈이란 일이다. 뭐 이러한 의식 생각이 있지 않았나. 일본 사람들 일본을 우리가 가보면은 여행을 가면은 그죠. 걔들은 밥을 공기를 이렇게 들고 젓가락으로 막 이렇게 넣잖아요. 네? 이 자식들은 그냥 얼마나 허겁지겁 24시간 그냥 항상 칼제비들 사무라이 그게 이제 그죠? 근데 우리는 수저, 젓갈 천천히 여유 있게 건축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유학자들이 지식인들이 굉장히 과학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요거 이제 명제고택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상의해서 집단지성으로 이때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조선시대. 근데 이제 광에다가 그죠? 광이라고 그러죠. 밤 홍시도 그다음에 밤도 보관하고 여름철에 최대 한도로 부식들이 상하지 않도록 좀 선선하게 만들 그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과학적이었나. 민가에서도 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폭이 다르잖아요. 폭이 다르죠. 폭이.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지식은 없습니다. 근데 베르누이의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그래서 이 대류 현상이 그러니까 뭐 찬냉골 아래 이런 바람이 해서 요쪽 부분이 부식 창고예요. 여기가 냉장고 역할 하도록 대류에 의해서 계곡의 찬바람이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과학적 원리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베르누이의 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여름철에도 최소 뭐 부식률을 최대한 상하지 않도록 보관을 했다는 해시계. 요거 저 명제 주인이죠. 지금 정선 해시계입니다. 그 손으로 짚고 있는 부분이. 온돌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귀한 장면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낙선제 덕혜옹주가 살던 덕혜옹주 이게 안방은 아니고 노비 뭐라고 그러죠? 궁녀 아마 시녀 장급이 살았던 방 정도의 위치인데요. 안방은 아니고 덕혜옹주가 궁궐의 온돌의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부분이 온돌에 이제 불 때는 아궁이 쪽이거든요. 굉장히 돌이
엄청 두껍죠. 그 지리산에 있었다는 그 아짜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거기 사찰의 아짜방은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불 한번 떼면 석 달간 100일간 불 안 뗐대잖아요. 왜? 바닥이 온 따뜻한 기운이 100일간이나 유지됐답니다. 불 한번 떼면은 100일간이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지 규명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과학적인 것이죠. 현대에서도 설명해내지 못할 정도로 같은 방입니다. 요 구들 수리했던 장인입니다. 오른쪽 도면을 보시면 여기 넓은 큰 돌이 밑에가 아궁이 쪽이고요. 고래가 쭉 이어져서 연기가 열로 이렇게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은 부채살 모양으로 쭉 가다가 요 밑으로 툭 떨어지게 되어 있는 이게 뭐 과학적인 이렇게 해서 보통 이게 이제 굴뚝인데요. 본체 집에서 떨어진 굴뚝을 만든 케이스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온돌뿐이라고 하네요. 그 기술이.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데 과학적으로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발견했는지 몰라도 멀리까지 이 굴뚝으로 연기가 빠질 수 있도록 한 차례 딱 과학적 기술을 발휘한 게 이 부분이라고 해요. 밑으로 쭉 떨어져서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이거를 과학적 원리까지 설명할 실력은 없습니다만, 요 지금 바깥에, 요 화계 쪽에 굴뚝이 너무너무 이쁘게 되어 있죠. 물론 이제 경복궁에 있는 사진이긴 합니다만, 낙선제 뒤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굴뚝이. 화계, 계단, 높은 계단 쪽에 그쪽으로 뽑아내는 연기통, 쭉 뽑아내는 루트입니다. 온돌이 과학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미학적으로 이쁘게 장식적으로 공간을 아름답게, 이게 뭐 세계적으로 이런 데가 있나요? 여러분 유럽에도 굴뚝을 장식적으로 이쁘게 디자인하는 경우도 좀 제법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건물에 붙어 있죠. 굴뚝이. 그래가지고 지붕 위로 쫙 솟아오르니까 유럽 사람들도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그 굴뚝을 이쁘장하게 꾸미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궁궐에서 볼 수 있는 굴뚝만큼 이쁜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건물을 지을 때 굉장히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대표 선수 어디? 해인사. 네, 해인사. 팔만 대장경. 네? 이거 대표 선수죠. 이게 뭐 8만 몇 개? 공부해왔는데 8만 1258개 됩니다. 근데 하여간 이제 소수 좀 띄고 그냥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로 만든 활자본, 인쇄, 뭐라고 표현해야 목판, 목판 인쇄도 이제 인쇄하기 위한 그런 거죠. 이제 뭐에 제일 약하겠어요? 습도. 그죠? 습기. 이걸 습기를 어떻게 이 판전 내부 공간을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거의 균일하게, 그러니까 습도를 가장 적정 습도 수준으로 묶어두는 것. 그 다음에 그 실내 전체가 다 균일하게, 온도나 습도가 균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결했을까? 와, 대단하죠, 이게. 1000년간. 지금도, 일제강점기 때도, 그 다음에 해인사 주지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나이 드신 할아버지 스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1960년대에도 또 부분적으로 주지스님이 또 누가 부탁을 해오면은 부분적으로 이제 저 목판본으로 이렇게 서책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 1000년이나 됩니다. 지금도 사용 가능하다. 그 비결이 자연환기라고 합니다. 자연환기 시스템.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적정 습도를 이 일대가 이 지역이 해인사 지역이 그 옆에 인근보다도 습도가 훨씬 더 높대요. 한 20~20%가 더 높답니다. 그 조건이 그 계곡의 조건 자체가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자연환기. 이 가운데 사진처럼 밑으로 들어와가지고 안에서 한 바퀴 빙 돌고 위로 나가는. 그러니까 왼쪽 사진하고 오른쪽 사진이 뭐가 차이가 있죠? 창 크기. 피즈. 창 크기. 창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네? 요게 이제 과학적 비밀이 있는 거죠. 창의 크기를 달리해서 밑으로 들어와서 대류를 한 바퀴 돌고 위로 창틀이 많은 틀이 좀 큰 쪽으로 바람이 쭉 빠지게. 근데 뭐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굉장하죠. 왜냐하면 8만 개의 각각의 그 모판들이 붙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떨어지도록 막 머구리로 조금 더 이게 판이 있다. 그러면 양쪽으로 좀 더 두꺼운 걸로 양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쌓아뒀는데 쭉 이어서 쌓아뒀는데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이 목판들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바람이 이 사이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요게 이제 머구리로 했다는 거죠. 좀 두꺼운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양쪽에 책장을 밑에 바닥 처리도 과학적으로 자 이제 안에는 자연 환기 시스템으로 했다 손 치고 습기 관리를 최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밑에 바닥 처리가 굉장히 절묘한 거죠. 뭐 소금, 뭐 숯, 찰흙, 횟가루 이런 걸로 해가지고 습기가 높은 여름철에는 습기를 바닥에서 빨아들이고 건조한 겨울에는 바닥에 있는 머금고 있던 습기를 위로 올려 바깥으로 배출을 시키고 이랬답니다. 그 다음에 지붕의 그 구운 기와들이 우리가 소위 숨 쉰다고 그러잖아요. 항아리도 요새 숨 쉬는 항아리가 없어서 안 된다. 뭐 이제 우리 주부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원래 전통 기와들, 요즘 KS 기와 말고 전통 기와는 숨 쉰다고 그러잖아요. 습기를 빨아들이고 뭐 하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우리 조상들의 건축 기술과 자재들도 굉장히 과학적이다 뭐 이런 얘기죠. 여섯 번째 우리가 문화재 그러니까 건축 문화재를 가서 감상을 할 때 건물만 보실 게 아니고 형태가 있는 것만 보실 게 아니고 무형 유산도 같이 함께 생각해보는 여기가 어디죠? 종묘. 그죠? 종묘. 종묘를 한마디로 서양의 건축가들이 와가지고 절묘하게 표현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종묘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서양의 유명한 건축가들이 와가지고 그죠? 동양의 파르테논입니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하고 종묘하고 기능이 똑같아요. 신전 건축입니다. 제사 지내는 그러니까 가장 경건하고 기교, 장식 이게 최대한 절제된 그러니까 유교적 성리학적 가치관 플러스 경건한 공간이기 때문에 딱 보기만 해도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파르테논처럼 심플, 단순, 경건. 단청이 안 돼 있죠. 단청이 없죠. 화려하지 않게. 자, 그러니까 외국의 현대 건축가들이 야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동시대 이 시대에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목조 건물로는 최대이면서 건축적 예술적 가치 측면에서도 넘버원 그러니까 세계 유산인 거죠. 근데 정묘에 가면은 이제 건축 자산 건축 유산으로서의 정묘를 구경하는 것 플러스 그 정묘는 두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건축물도 세계유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행하는 그 기능, 제사를 지내는 의례, 세레모니 그 자체 플러스 세레모니에 따라가는 음악과 춤. 이걸 정묘 제례 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묘 제례는 제사 지내는 것. 그 다음에 정묘 제사 지낼 때 음악과 무용을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서 행해지는 의식, 춤, 음악이 다 같이 한꺼번에 세트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세계적 희귀종 것이죠. 정말 우리가 자랑할 만한 실제로 보셨겠네요. 저렇게 좀.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근데 내년도 5월이면 위드 코로나로 진입을 할 것 같은데요. 5월 첫째 주 일요일 날 합니다. 네. 매해 첫째 주 일요일 날. 입장권 미리 예매해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종묘는 이렇게 그룹 단위로 시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날은 그냥 오픈을 할 것 같아요.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날은 제사 지내는 그런 날인데 입장료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야간 개장이 그때. 전날 가서 박스 덮고 자야 돼요. 당일날은 못 들어가. 그래요? 발디딜 틈이 없어. 갑자기 한번 꼭 보고 싶은데. 종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약을 하는지 문의를 해보시면 그럼 되지 거의 않을까요? 막 몇 시간 동안 진행되겠죠, 저게요? 한 2시간 정도? 원래 오리지널로는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훨씬 더 길답니다. 근데 좀 축약해서 외국 대사들도 부르고 뭐 하니까 그래서 지금 아쉬운 게 이 제례 가물하는 빨간 이제 옷을 입고 있는 이게 누굴까요? 누구일까요? 퀴즈. 음악 군인 아니? 국악예술고등학교 네. 국악예고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국립 장학원 지금 그게 내려와서 국립국악원으로 되어 있죠. 국립국악원 서초동 예술전당 옆에 저도 국립국악원의 단원들이 적어도 종묘 재래학을 할 수 있을 정도 단원 숫자가 좀 이렇게 늘어나야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 그런 공약을 하는 대선 후보가 나오면 막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선거운동 해줄 텐데 아직까지는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문화예술 쪽에 공약은 가끔가다가 보이긴 하는데요. 문화재, 문화유산, 전통문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공약을 내고 있는 대선 후보로 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문화 쪽에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왔는데요. 문화관광부에서 입사를 해서 한 3분의 1은 순수 문화예술,
3분의 1은 해외 마케팅. 제가 이제 한국 관광 홍보, 해외 관광공사 해외 지사 마케팅 업무도 했거든요. 그다음에 월컵 홍보 책임자로 있으면서 모닝캄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야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 응? 우리가 어떻게 모닝캄이야 이제는. 그래서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국가 브랜드, 국가 표어를 고민을 했던 그런 업무를 다이내믹 코리아가 제가 만든 작품이라는 건 아니고 그 과정 한 2년 걸렸는데 이렇게 그만큼 이제 고민을 그렇게 국가 브랜드 외래 관광객 유치 뭐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다 뭐 길이 어디로 연결된다 관광을 잘 하려면 우리 문화재더라고요.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나와 다른 멋진 문화를 보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해외 여행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나와 다른 문화를 다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그들은 뭐 먹고 살지? 그들은 뭘 좋아하고 이런 거를 경험하러 가는 게 가장 강력한 동기거든요. 이게 결국은 국가 이미지, 브랜드, 관광, 대국 이게 가는 첩경이 우리 문화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금성에 비해서 경복궁은 뭐 화장실도 안 된다 뭐 이런 자조적인 말하는 사람도 지극히 몰상식한 사람도 있지만 규모가 뭐 큰 거 보러 다니는 사람은 이제 패키지로 해외여행 처음 가보는 사람들 그랜드 캐년이나 막 이렇게 요런 안목 수준이 있는 사람은 아프리카 가가지고 티베트 가가지고 부탄 가가지고 원초적인 문명사회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뭐 이게 그런 게 인간 냄새가 나죠. 사람 냄새를 뭐 지금 뭔 얘기하려고 전통 문화를 역사, 문화, 전통, 유산 이런 거에 안목이 있는 대선 후보. 내가 이제 MB 이제 욕해도 돼. 네? 세상에 내가 이제 공무원 오래 했다고. MB 역대 대선 후보들 평을 하자면은 제일 뭐 제가 MB가 제일 인상적이었어. MB 딸랑 대선 후보 공약집이 이렇게 책자로 나오잖아요. 그럼 각 분야 막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문화재 분야 한 페이지 나와요. 딸랑 하나. 세상에 수원 윤건능 앞에 효공원을 조성하겠다. 요 대전에 뿌리공원이 있잖아요. 네. 그와 비슷하게 세상에 윤건동 앞에다 효공원을 그런데 쫙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다 개발업자들하고 연계돼 있더라고. 땅값 올려가지고 건설하고. 거기 효체험관이가 뭐 하나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MB의 유일한 공약이야. 효문화 체험관. 근데 그거를 공약으로 만들게 했던 배우 세력이 아마도 이제 효공원이면 테마파크잖아요. 테마파크, 아마 이제 그 그린벨트 비슷한 데를 테마파크로 만들어가지고 건설하면서 돈도 벌고 땅 지목도 바꾸고 그런 속셈이 아니었나. 아마도 제 짐작이 맞을 거예요. 이런 무식한 예? 자, 유형과 무형을 지금 제가 소개한 거를 알고 종료를 가서 보시면은 우리 선생님처럼 5월 첫째 일요일 날을 제례약을 제례 지내는 장면을 반드시 봐야 되겠구나. 자, 그럼 종묘 건축물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레모니 제례 하는 거죠. 제례를 하려면은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음식, 놋 그릇,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악기, 음악. 네? 음악, 의상. 네, 의상. 와, 이게 뭐 완전히 복합적인. 잔치 그냥 이 사진을 누가 찍었대요? 이 사진은 이 네. 사진은 아이 그 앞에 거. 눈살. 아. 눈. 아, 눈이요. 네. 선생님 아니에요? 찍어서 문화재청에 보내시면 이 출처를 내가 안 써놨네. 어디서 베껴온 건데? 아마 어디서 따왔어? 멀리서 찍었나 봐요. 이 위에는. 아니 아니. 이렇게 들어가는 문, 네, 문에서. 들어가는 문에서 지금 완전 바깥에 저 티켓 받는 문 말고요. 이제 정전. 산문에 좀. 요 포인트에서 찍은 사진이 제법 많이 있죠. 종묘 사진은. 이용준이 그 한번 강의를 하면서 네. 노후의 그 사진이 이 정렬을 찍었는데 그 건축 사진으로 최고다. 네. 근데 그 사진은 이제 흑백으로 찍혀 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저 양쪽 건물도 온전하게 다 나와 있죠. 이게 잘려 있는데. 근데 왜 물어보냐면 그 사진도 눈 내려서 찍은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니 누가 그걸 똑같이 그렇게 찍었나 이렇게 하려고. 아마 그 사진이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이걸 찍으러 갔는데 먼저 온 사람이 있으면 발자국이 있어요. 그죠, 그죠. 네. 근데 발자국이 없어요. 하나자가 네. 아니죠. 그리고 발자국이 이걸 찍은 사람은 자기가 찍으러 왔을 때 누가 왔더래요. 그래서 쓸데없이 포토샵으로. 이 사진은 전날 누가 돌아다니고 눈이 또 온 거야 지금. 그러고 아무도 안 돌아다녔어.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래서 아마 궁궐복수 정명식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왜냐면 일반인이 이렇게 가서 요 정도 사진 잡으려면요. 지금 이제 동트기 전이에요. 네. 동트기 전에 요때 잡아야지. 네. 정명식 선수 선생님 아시죠? 정명식. 아니. 아 그래요? 궁궐 목수인데요. 목수의 대목수예요. 그런데 궁궐하고 왕릉을 네. 전담하는 수리하는 네. 119 팀이 있어요. 그 팀의 이제 대목수인데 이 사진 작품전도 몇 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 사진 전문 작가라고 할까요? 그 인간은 지가 이제 막 고치고 궁궐 담당이니까 아무도 못 들어게 하고 지가 아무데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요리야. 이 얼굴이 완전히 대머리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빡빡이라서 탁 보면 알아. 뭐 종묘만 있나요? 하이마을을 갈 때 그 하이 탈춤 이 스토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야 그래도 그러니까 이 조화가 깨지지 않는 그러니까 500년간 가는 그죠 양반과 노비 계층의 그런 폭정 폭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500년이 갔을까 이 숨구멍을 터주는 거죠. 이런 놀이 보통 사람들이 양반들 뭐라고 표현을 하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양반들 가지고 풍자는. 풍자 그게 이제 숨구멍을 터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유교 성리학의 국가 통치 이념이라고 할까요? 참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갈 정도로 예술할 때 음악할 때 예약 정치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기본으로 오늘날 따지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것처럼 통치의 어떤 이념의 아주 기초 헌법 1조처럼 하더라고요. 예악. 이게 선비들이 갖춰야 될 육례 중에 다 들어가는 거라서 그래요. 6가지 덕목 중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왜 선비가 갖춰야 돼요. 악이라고 하는 게 악가무거든요. 네. 악, 음악,
가무 이제 무용까지 해서 악가무를 합쳐서 악이 이제 예악 전치할 때 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무용과 음악 왜 그렇게 중요시했는가? 아마도 김정일이가 영화 좋아하듯이 공산당의 선전선동술 그러니까 유교에서 얘기하는 악으로서 국민들의 화합을 도모한다 이러거든요. 화합을 도모한다라는 게 양반 계급과 상놈 계급과 너무 피지배 계층이 있는데 그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일종의 탈춤놀이에서 풍자 이런 정도는 봐주듯이 뭐 그런 게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악과 무용을 통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교화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음악을 즐기고 춤을 즐기는 사람은 선해진다. 조금 삐딱하게 보면 기존 질서에 순응한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니 음악을 좋아하고 미술을 사랑하고 그죠? 무용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격이 요즘 현대인처럼 아기다툼 음주 감옥의 DNA가 근데 음주 가문인데 수준이 있는 음주 가문 요즘처럼 먼저 춤바람 난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격조가 있는 거죠. 양반들이 즐기는 요 사진은 저 명제고택의 차례상인데요. 그러니까 고택을 가서 딱 보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한인당처럼 주인의 의도가 건축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떻게 근데 이제 종가의 건축에 이제 가시면은 그 사람이 그 가옥이 쭉 가져오는 무슨 전통 음식이라든지 가역 술이라든지 그 집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그러니까 명제고택에서 이 사진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은 명제고택의 독특한 제사 여러분 지난주에 추석 우리 사모님들께서는 엄청 고생하셨죠. 전 부치랴 뭐 그죠? 산적하랴 뭐 제사상 뭐 한 요새 제사상 차리면 얼마가 깨져요? 3, 40만. 40만 원. 저희도 식구가 단축해요. 그러니까 뭐 음식을 잔뜩 해가지고 조상들이 와서 드시는 것처럼. 근데 명제고택은 독특하게 추석하고 설날 차례상을 이렇게 한돈 3만 원이면 해결된다는 굉장히 단순한. 네. 맨 앞에가 육포죠, 선생님. 네, 6%죠. 왼쪽에. 아, 네, 그러면 어포를 지금은 주로 쓰는데 육포를 썼구나. 고부, 포, 밤, 네, 조율, 시약, 차하고. 밤 대추는 네. 제사상 할 때는 육포하고 어포가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고 이 차례상이라 어포를 안 올린 거예요. 이거 차례. 아, 달에. 안찬으로 네. 뭐 보면 그러니까 이 집은 추석날하고 설날은 제사가 아니고 달에 차로 이제 살아생전 윤중 선생이 즐겨 마시던 차로 대접해드리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명제고택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다 그랬을 것이다. 달에였을 텐데, 그 중산층이 늘면서 서민들이 1년에 설날하고 추석날 언제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고기국이라고 하는 건 고기가 들어간 미역국 1년에 설날하고 생일날이나 먹어보는 것이죠. 뭐 그런 게 아닌가. 자기네 가문에서는 FM대로 그런 내용이 어디 표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유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양반들이 자기네 부를 막 자랑하기 위해서 네. 지금처럼 쓸데없는 거 잔뜩 올려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날을 막 반짝 차려가지고 풀고 이런 것들이 어디 나왔잖아요. 자기네 저기 부를 자랑하려고 차린 게 아니고요? 그렇죠. 민심을 그 지역을 그거는 이제 달래려면 절기 때 백중 이런 거 할 때 풀어서 음식 해갖고, 왜냐면 동네가 자기네 소장농들이잖아요. 양반집들이 대부분 보면 한 근데 이제 동네에. 가문마다 추석 차례를 한과이 8월 15일 날 음력 8월 15일이 아니고 9월 9일 중양절이라고 하는데 예. 9월 9일 날 추석 9월 9일을 추석으로 삼아서 이렇게 차례상 올리고 하는 그런 집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제사, 이제 기제사 종갓집에서 중양절은 3월 30날, 단오날, 중양절날 성묘가고 기제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중에 집도 있고 우리는 8월 15일 날은 안 한다. 9월 9일 날 추석을 지낸다. 추석이라는 건 만국에 어디나 있잖아요. 각 추수감사절 각 나라마다 수확을 하는 때는 이제 페스티벌을 하고 축제하고 막 그렇잖아요. 농경 문화가 시작이 되면서는 농사를 짓는 국가 민족들은 어디서나 우리식으로 추수감사절 이제 추석을 지내죠. 근데 특정 가문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느 가문에서 가봤더니 자기들은 추석이라는 거를 8월 15일이 아니고 9월 9일 날을 추석으로 삼아서 지낸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절기는 그때가 만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때가 그것 때문에 그렇대요. 왜냐면은 이게 음력이 중국에서 들어온 거라서 이게 북경 기준이라 한 보름 차이 정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각 집마다 건축물만 볼 게 아니고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7번 항목은 이제 선생님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전문가시니까 문화재 답사 가실 때 여러분들 항상 헤어의 미를 즐길 정도로 안목이 있으신 분이죠. 이게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이 사진은 어딜까요? 이게 뭘까요? 저기 그럼요. 여기 무슨 탑이죠? 제일 유명. 청순대? 천천대? 청성대 아니, 비슷하죠. 또 경주에 그 무슨 절터 그 있는 거 일제애들이 세면 발라갖고 저거 하는 거. 황종사? 익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답 누가 어느 분이 정답? 익산인가? 익산 미역사지. 익산 미륵사지 서탑이에요. 근래에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콘크리트로 복원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일제 강점기 때 콘크리트로 복원했었잖아요. 앞 시간에 과거에 제 수업 시간에 그 콘크리트 건물 보여드렸죠. 근데 이제 요런 걸 보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다 여러분들이 다 각자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으면은 야 요거 누가 지었지? 이거 시주를 누가 했지? 선화공주가 했나? 그 서동요의 주인공. 그 이제 기존의 학설로는 익산 미륵사지 시주를 스폰서를 선화공주가 된 거다. 자기 남편 왕과 백제의 융성을 비는 상국 통일까지는 비질 못했겠죠. 북쪽의 고구려가 워낙 세니까. 네? 안양에서 밀려나가지고 공주에 밀려나서 부여에서 익산으로 좀 더 밑으로 내려가는 천도를 계획을 한 형편이기 때문에 상국 통일을 꿈꾸지는 못했겠죠. 네. 그러나 아이가 백제 무사, 무궁, 발전 뭐 이런 거를 염원하면서 자기 남편의 뭐 이런 거를 저 같으면 이제 그런 상상을 이게 선화공주가 여기다 돌을 하나 얹었을까? 뭐 이런 상상을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해보셨어요. 이거죠. 제가 가본 이제 답사지 가운데 저한테 굉장히 그 신금을 울렸던, 굉장히 강렬했던 그 공간이 요게 이제 철원에 있는 노동당사이죠, 그죠? 여기 가면 막 이제
전쟁 그 모습 그대로 기관총 막 기총 솟아있던 요 구멍들이 이제 뻥뻥뻥 총탄의 흔적, 포탄의 흔적 이게 고스란히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옥상에 올라가면은 뭐 좌우로 전후좌우로 동서남북으로 집이 한 채도 없고 그냥 그 6.25 때 피 흘렸던 우리 삼촌 저희 작은아버지도 6.25 때 돌아가셨거든요. 혹시 여기서 돌아가셨나? 이러면서 아이가 뭐 전쟁의 즐거움은 아니네. 즐길 대상은 아니네요. 그러나 여하튼 굉장한 어떤 전율 뭐 이런 거를 한참 동안 생각하게 하죠. 평소에는 내 자식 시집 어디로 보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도 여기 가면은 거창하게 민족, 남북, 통일, 뭐 국가 뭐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아. 그 역사진 설명 안 해주셨어요. 네? 그 앞에 내부. 같은 데 오른쪽으로 아, 내부 아, 내부 아. 총탄 흔적들 막 있죠. 예. 여기가 이제 노동 당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요즘으로 하면 군청 건물이에요. 군청. 철원 군청. 자, 요 상상의 즐거움을 태어의 아름다움을 즐기기에 정말 좋은 곳. 어딜까요? 부여 아니에요? 경주인가? 어딜까요? 저희 우리 갔다 왔는데 부여 같은 지금 이제 사진이 잘못 찍혀서 그러는데 경주? 네. 경주밖에. 경주 감사. 네, 가면. 아, 가만사. 아, 바다 쪽으로 안 찍었구나. 예, 반대로 찍었네요. 이 감은사가 정말 감은사 탑은 우리 아파트로 하면 한 4층 정도 꼭대기까지 굉장히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감사는 꼭 안 가보신 분들, 안 가보신 분, 못 가보신 분, 감사는 꼭 가보십시오. 정말 가면 여기 올라가진 않고 저 도로에서 너무 잘 보여갖고 지나가면서 내가 여러 번 봤는데 탑도 있고요. 탑도 저는 개인적으로 숲가탑, 다보탑보다도 더 좋더라고요. 여기 가보시면 이제 전설도 많죠. 뭐 독특하게 이 금당 밑에가 이렇게 뭐죠? 이렇게 물이 흐를 수 있는 뭐 이런 구조거든요. 그게 여기 주인이 누구를 위한 거냐? 대왕암에 묻힌 문무왕. 문무왕을 위하는 원찰이거든요. 고려 시대, 아니 조선 시대에도 왕릉이 있으면 그 앞에 원찰이 항상 있잖아요. 윤건능 하면은 네. 앞에 절이 무슨 절이죠? 용주사. 그 항상 능이 있으면 그 앞에 패키지로 따라가거든요. 우리가 왕릉 세계유산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능만 할 게 아니고 능하고 세트로 따라가는 게 사찰이거든요. 능 앞에 능의 주인을 요거 이제 문무대왕을 이제 기리는 원찰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무대왕이 동해 용이 돼서 외구를 막고 외침을 막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다에 대항하면서 화장해가지고 거기에 믿거나 말거나 아무리 조사를 해도 실제 이제 육지에 땅을 모시는 것처럼 하여튼 그런 흔적은 그러니까 석관이라든지 이런 흔적은 못 찾았죠. 근데 뭐 수장을 시킬 수도 있었겠어요. 화장을 해가지고 대항안에 가서 뿌렸겠죠. 상식적으로 추정을 해본다고 하면 여하튼 뭐 문무왕이 대왕암에 바다에 묻혔기 때문에 그 바로 패키지로 원찰이 여기 이제 재밌는 전설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상상하면서 용으로 변한 문무왕이 와서 쉬도록 이 금당 밑에 이제 우물을 이제 뭐죠? 수로를 만들었다든지 동산문화재 1호 문화재라는 게 뭐죠?
지켜야 되겠다, 보존해야 되겠다, 후손들한테 물려줄 가치가 있는 것 하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그걸 모든 사람이 그 사회가 커뮤니티가 합의를 소중한 것이야,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돼. 그런 의식, 법은 없었지만 그 의식 첫 번째 동산문화재가 신라, 요 시대에 이 가문사하고 연관된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문무왕하고 관련이 있는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피리. 그러면 요 뒤에 대나무가 있어요. 요 대나무에서 잘라가지고 나이가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죠. 만파식적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파식적은 피름을 쫙 불면은 파도가 치고 뭐 해서 외구들, 외선들을 그냥 일거에 해치우는 그렇게 신묘한 피리. 무협지 보시면 음봉을 해가지고 쫙. 그게 이제 만파식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신라, 이렇게 정식 그 사료에 보면은 만파식적을 이제 보존을,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 박물관, 전시실에 수장고에 잘 오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문화재 1호가 만파식적인데, 그런 얘기 스토리도 이제 여기에 가서 쭉 앞도 보고 뒤도 보고 고목도 보고 상상을 할 수 있는, 감사는 꼭 가보십시오. 가서 그 옆에 가게집에서 라면도 하나 드시면서 재밌는 스토리들 안내판에도 있고 사전에 이제 공부를 하고 가야죠. 아유, 뷰포인트 요거는 뭐 우리 선생님 앞에 계셔가지고 앞 시간에 아까 봤던 저 낙선제 티, 이제 요 사진을 소개하는 거는 우리 건축은 지붕의 선이 굉장히 이쁘요. 제일 제가 본 것 가운데 가장 이쁜 지붕선은 경회루에서, 경복궁 경회루의 누마루 위에, 마루 위에서 딱 걸치고 앉아서 쫙 보이는, 그러니까 근정전이 제일 높겠죠, 그죠? 이게 높은 건물도 있고, 그만 조금 더 얕은 기와도 있고, 조금 더 얕은 거 있고, 쫙 그냥 파도처럼. 우리가 부속사에 가서 앞에 쭉 보면 산맥, 막 산 등성이들이 막 연이어서 쫙 이게 파도 치는 것처럼 쫙 있잖아요. 경회루에서 보면은 궁궐의 지붕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제 실력이 없어가지고 요 정도만, 낙산제 쬐만한 거 하나만 해도 지붕선이 이쁘지 않나. 이건 이제 여러분들 장덕궁 인정견인데요. 우리 고건축은 다 어디나 해당되는 45도 각도, 소위 얼짱 각도라고 그러죠. 요 각도에서 찍으면은 그 추녀선이라든지 아주 이쁘게 찍을 수가 있다. 정면 사진보다는 우리 고건축은 사찰에 가시든 어디 가든지 얼짱 각도가 있다. 요거 이제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탑이죠. 요것도 이제 얼짱 각도가, 요 포인트가 네 군데에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가장 얼짱 각도 중에서도 가장 이쁘게 나오는 포인트가 있더라. 요거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딱 가보시면 네 군데의 얼짱 각도를 보시면서 어디가 그래도 그 중에 이쁜 데가 어디지? 네 군데 막 돌아다니면서 답사할 때 사진 찍는 이런 나만의 답사 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겠죠. 근데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답사 일지 언제부터?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죠?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다음에 끝나고 돌아와서 사진 정리하고 뭐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 뭐 내가 보관할 거 등등 전체적인 답사 일지가 여기 뭐 화면에 저기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이제 맞춰도 될 시간 됐죠. 예. 많이
네?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요. 예, 많이 넘은 것 같은데요. 네. 요거는 제가 뭐 굳이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다 아실 내용이니까요. 근데 저는 관광정보 맛집이 어떻더라. 거기는 뭐 동치미 국수가 맛있었다더라.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숙소의 컨디션. 숙소 예를 들어서 고택에 스테이를 했다라고 하면 고택 안방마님의 어떤 그 고택 주인의 여관 주인의 식당 주인의 매력을 가지고 매력 때문에 그 집이 운영하는 식당과 여관이 엄청 유명해진 데가 있잖아요. 정선에 가시면 아우라지 있잖아요. 네. 그 아우라지에 뭐 식당이 하나 있어요. 여관 겸하는. 근데 그 주인 할머니께서 식당을 하신 지가 한 50년 되셨는데 수석을 이렇게 잘 모으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식당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문화인, 지식인, 문화예술인 대우를 받으세요. 그분 자체가. 그러니까 아우라지를 지키는 그런 근데 그분이 그 할머니가 유명해진 게 유홍진 선수 때문에, 유홍진 선생 때문에 나의 유산 답사기에 아우라지 답사기에 그 아주머니를 소개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한 번 가고 많아요. 한 10년 후에 또 다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문화재와 전체적인 거기 동네 사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니까요. 아까 제가 관광 얘기했잖아요. 나와 다른 문화를 보는데 그 문화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유홍준 선생처럼 식당 주인 아주머니하고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수준이 높아. 문화적 수준이 돈만 벌려고 하는 아주머니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독특하게 기억에 남았던 것이죠. 쇼핑했던 울릉도 가가지고 오징어를 샀는데 와서 보니까 울릉도 오징어 맛이 아니더라 라든지 저는 관광정보도 굉장히 요긴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들이 무슨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걸 뭐 공부를 문화유산을 가지고 전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까 느낌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마지막으로 10개를 채우려다 보니까 9개, 10개, 9번하고 10번은 어떻게 막 10개 채우려다 보니까 근데 이게 10번은 정말 망고불변에 질린 것 같아. 그죠? 친구하고 함께 간다. 이혼의 경우는 애인하고 같이 가면 더 좋겠죠. 즐거움이 2배. 즐거움이 당연히 2배가 되는 거죠. 2배가 즐거운 거죠. 힐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둘이 친구하고 같이 가라고 권장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이제 일종의 안목을 키워야 되는 거니까 나만의 느낌, 나만의 해석 이거를 하는데 솔직히 친구하고 같이 가면 친구하고는 대화를 내가 혹시 틀린 얘기 할까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자존심 안 상하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너는 그렇게 봤니? 이렇게 공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 과정을 위해서 만난 선생님들끼리는 약간 자존심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다 틀리면 없는데요? 그만큼 완전히 이제 친구가 되시는 거 부럽습니다. 우리 결석향교 프로그램이 정말 최고가 아닌가. 저는 선생님이랑 가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저희들은 너무 지식이 없잖아요.
아, 저하고요? 아유, 11월 8일 날 오라니까. 아, 그럼 어떻게 저도 뭐 다 사간다고 또 좋. 가기 전에 공부하고 별다르게 가죠. 벼락치기 공부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감, 친구하고 공감으로부터 공유로부터 문화가 출발한다. 이제 함께 즐길 수 있어야지 문화유산이 살아나고 현재 문화를 생산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즐겨야 그죠? 문화유산이 의미가 있는 거지. 결성향교 이 프로그램 운영하기 가동하기 전에는 그 딱 문이 걸어 잠겨졌잖아요. 이 동네 유림들 뭐 1년에 몇 번 제사 지낼 때나 문장이 오고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공감하고 가동이 되고 움직이고 하나 숨 쉬는 것 이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이 문화재가 소중한 거구나 이런 의미가 있고 야 이거 재미인데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이 목재긴 해도 선생님들이 가서 코멘트 하는 거를 알아들을 수는 없어서 그러나 교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문화를 생성한다. 결성향교 우리 이현조 선생님께서 이런 프로그램을 여기 공간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 자체가 21세기 문화를 탄생시키는 생산하는 게 아닌가. 선생님들이 문화재 현장을 최대한 각적 많이 다니시고 그 문화재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는 내재된 숨어있는 숨겨진 가치를 공부해서 분석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다음 갔다 와서 이런 것 자체가 현재 21세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아닐까.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가시죠. 네, 즐겁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시간 때우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즐거웠어요. 아유,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